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님은 정주영 씨이며 10년 전 난독증을 극복하고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실 뒤에서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다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난독증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과 과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수능 7등급이었던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최종 합격할 만큼 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정주영 씨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잘못된 사회적 신호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이 하나의 질문을 10년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즌솔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로즌솔은 자신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된 이 실험을 위해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아무 아이들을 슥슥 골라주자 선택지에 오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실버와 함께 고등학교 교실에서 누가 잘 될지를 깊게 고민하는 것보다 로젠솔의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켜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만큼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호들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잡음을 차단하면 완전하게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념은 모두가 재능 없다고 단정 지은 것에도 돌을 던질 수 있다. 이것이 윌리엄스의 교훈이다. 페드로이아가 MVP에 오른 뒤 기자들이 뒤늦게 슈퍼스타 탄생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페드로이아는 말했다. 당신이 뭐랍니까? 나는 숫자니 통계니 하는 것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승리의 W와 패배의 L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나한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드로이아의 어조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상처가 엿보이는 인터뷰를 이해할 수가 있다. 페드로이아가 모두의 예상을 꺾고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별것 아닌 것으로 분류했던 그의 고향 캘리포니아의 우드랜드를 쓰레기장으로 표현해버린 사건이었다. 내 말은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정말 신경 안 써요. 중요한 지점은 페드로이아가 전문가들의 가혹했던 평가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차단은 새로운 성공 곡선을 만들었다. 페드로이아는 MVP로 당당하게 성공했고 스카우트들의 당황한 표정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야구공과 배트만이 보였고 그 단순한 집중이 모든 그래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글을 만들었다. 하버드 대학의 마가렛 쉬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을 향한 성적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꺼버렸다. 그러자 자신의 우월함을 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위권 학생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중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치르게 하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쉬어의 연구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중위권 학생들이 가지는 열등감이 상위권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연료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특히 그 우월감에 대한 신호가 노골적일 때보다 은근하게 배어 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치 자신의 특권을 즐기는 듯이 성적이 올라갔지만 정작 그 연료가 사라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시 뚝 떨어졌다. 이 효과는 너무 분명해서 심리학자들의 여러 분야 실험을 통해서도 반복 증명이 되었다. 누군가의 낮은 위치와 무너진 열등감은 반대의 사람에게는 조용한 우월감과 성취감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관찰하면 할수록 이 환경의 신호가 누군가에게는 선순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격되었다. 첫째, 벅스턴과 우타 프리스 같은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가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시간적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만큼 자원을 재능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적 신호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재능이 발전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사회적 신호를 차단하는 모두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정신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벅스턴과 우타 프리스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오히려 재능 개발 시에 독창성을 길러주는 약이 된다. 아이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고 고개를 들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쓸어 담는다. 그 결과 아이들의 창의성은 증발한다. 반면에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고가 옳거나 유행한다고 여기느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이어진다. 셋째,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생각마저 차단하고 공부 자체에 몰입하는 암묵적 학습 현상은 최상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의 소유자에겐 분명 유리한 점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잘 발휘하는 암묵적 학습 성취도는 명시적 학습과 달리 지능지수와 무관하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능지수가 낮아도 차단을 하면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고 재능 개발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공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겐 모두의 오두막을 짓고 들소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키신저처럼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오두막이 만들어지고 카리안의 경우처럼 적당한 과학자의 가운을 주변에서 입히려 할 때 들소처럼 지휘봉을 들어봐야 한다. 그것은 몇 점대의 학생인지, 어디 출신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위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면 평범의 신호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리도 스승을 찾아가서 그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야외 과학자로 유명한 존 돌턴도 거의 독학으로 학업을 마쳤는데 스스로 밤에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물리와 화학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역설하곤 했는데 그는 원자설의 첫 대창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내놓은 석유 그리고 원유에 열을 가해 얻어지는 기체에 대한
보고의 경우는 근대의 석유 산업과 석유 화학 산업의 기초가 되었다. 볼턴은 자신의 삶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천재란 없습니다. 만일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10년간 매달려서 최초로 증기기관을 만든 한 노동자처럼 말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신호의 탄생인가. 당시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우러러보는 천재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한다. 천재란 없다. 누구나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신호들은 실제로 누구나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날처럼 명문대와 일찍 만든 패배자들로 양분화된 시대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학문을 두들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신호를 주입하고 스스로 신호를 만들 줄 아는 힘을 기르게 하자 학생들이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관찰되었다. 열등생이 우등생이 되고 더쇼비츠처럼 새로운 학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의 지적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는 이견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못 믿겠거든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라.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물론 우리는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공부에 대한 습관, 공부의 총량 등을 복잡하게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쇼비츠에게 엉덩이 살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진득하게 공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던 선생님들과 같은 견해다. 우리는 그 견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학생들에겐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 가능성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분명한 신호를 만들수록 외부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보다도 얼마나 의미 있게 공부를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열등생이 탈바꿈되었던 자신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내놓는다.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 전문 용어로 자기가치 확인 작용 현상을 경험한 것이다.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게 된 학생들은 학기 초 낮은 성적과 지극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자신을 둘러싼 열등생의 신호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공부로 이어진다. 향상된 성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론은 이렇다. 자신을 낮추는 환경적인 신호들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 비하적인 신호들이 항상 학생의 주의력과 지적 자원을 선점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의 신호들이 얼마나 파격적인지에 대해 저항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호들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출신의 프로야구 전문가들의 눈에 페드로이아는 예비 번호도 부여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정작 부정적인 신호를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땅딸막한 페드로이아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슈퍼스타로 혜성처럼 등장할 줄 알았다. 매끄러운 성공 곡선으로 우아하게 성장한 그들과 다르게 페드로이아와 키신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차단의 힘이 있다. 우리는 그 힘을 다시 주목한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재능이 있는 누군가 만드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호에 기민하게 반응해오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힘이다. 사회가 던지는 부정적인 신호에 선천적으로 무반응인 평균 이하의 지능인 우타프리스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주목할 재능이 나오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존 호너는 고생물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 풀세자는 친구마저 자신의 재능을 비웃자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을 수 있었고, 카리아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쥐봉을 떠올리고는 예비된 천재였던 크라우스를 뛰어넘으며 음악 역사상 결코 잊지 못할 지위를 남겼다. 그리고 그 재능의 씨앗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인상적인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힘은 한 교실의 어두운 집단 속에서 테러리스트와 하버드 최연소 교수를 만들어낼 만큼 치명적으로 강력하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면서 깊은 이해를 더할 때 우리는 새로운 다쿠안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해온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만든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제 그 신호를 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 깊은 본질에 다가갈 것이다. 그럴 때 보이지 않던 블랙 다이아몬드가 빛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할 때 그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